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당국은 2월 13일 아랍에미리트 UAE에 주둔한 한국군 아크 부대가 2024년 첫 공동훈련을 주최국 군대와 함께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관리들에 따르면 아크 부대는 최근 이 중동 국가에서 육지 및 해상에서의 대테러 작전에서의 협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을 조직했습니다. 아크 부대의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인질 구출 작전, 헬리콥터에서의 저격 및 해적에 의한 선박 점거 상황에서의 근접 전투, 그리고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불법 무기 이전을 막는 시나리오 등 여러 다른 훈련을 조직했습니다. 또한 아크 부대는 올해 UAE군과 함께 진행할 다양한 훈련 이벤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화력 지원 방향에서의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훈련은 한국과 UAE가 양자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이번 달 초 UAE를 방문해 주최국의 국방장관 모하메드 빈 무바라크 알 마주루이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2018년에 수립된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에 상응하도록 방위 및 무기 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크 부대는 2011년 설립된 이래 UAE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그 중에는 비상상황 발생 시 현지에 있는 한국인을 보호하는 임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UAE군이 훈련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육군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인제에서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의 일환으로 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UAE군 1소대가 최초로 참가해 훈련의 의미를 더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차 장갑차 자주포 공격 기동 헬기, 드론 및 무인기 등 전투장비 200여 대가 투입되었는데 UAE군은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과 과학적 장비를 통한 훈련을 제대로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 기간에 투스타인 라시드 알셰이 UAE 지상군 사령관이 직접 방한해 한국군의 놀라운 전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UAE는 한국에 천공이를 도입한 데 이어 현재 극비리에 엄청난 무기를 도입하려 한다고 알려지는 시점에서 이번 훈련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런던 킹스 칼리지 교수는 최근 폴란드 육군의 날 퍼레이드와 더불어 이번 한국에서 UAE군의 합동훈련을 주시했습니다. 파르도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에 경각심을 갖게 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노르웨이 등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한국에서 군사 장비를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호주에서 독일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투기와 대포를 판매하는 게 휴대전화나 음악을 수출하는 것과 같지 않다면서 한국은 상대국에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안보와 경제, 정치 측면에서도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드로 교수는 여기서 UAE의 예를 들었는데 한국은 UAE에 무기를 판매하고 나서 합동훈련과 군사장비 기술 개발, 정보 공유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 안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놀라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무기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빨리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무기를 도입하면 훈련과 경험 등을 공유하며 외교와 안보 측면에서도 그 나라와 큰 신뢰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UAE는 한국에 약 300억 달러 하나 약 4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MOU 13건이 체결됐는데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 정보기술 IT, 보건의료 등 신산업 협력에 대해 체결한 MOU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가 30건이 넘었습니다. UAE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UAE는 한국과 대규모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최근 방산에서도 가장 큰 수입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UAE는 지난 1월 니지넥스원의 최첨단 방공 유도무기 체계 천궁 를 35억 달러 4조 7천억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UAE는 한국 외에 첫 번째로 천궁이를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고
한국은 UAE를 통해서 전 세계에 천공이를 수출하겠다는 포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UAE가 천공이를 도입하자 최근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도 천공이를 도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방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실전 배치하고 있는 중거리 방공체계 천공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공에 대해 한국군뿐만 아니라 UAE에도 35억 달러 규모의 수출 이력이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의 천공이 시스템을 대량으로 수입하기 위한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신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에 천공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의 나삼스 NASAMS와 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공의 경쟁 상대인 나삼스는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언이 공동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레이시언사가 1991년 개발한 공대 공미사일 암람 AMRAAM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치며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16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나삼스는 미국과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세계 11개 국가가 나삼스를 운용하고 있어 천공이보다 신뢰도가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삼스를 지금 구입하면 인도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삼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나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미국은 작년 말 추가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계약 물량이 미 육군에 모두 인도되는 시점은 3년 뒤인 2025년 11월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다. 말레이시아가 지금 계약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공이는 나삼스와 다르게 수출국의 현지 상황에 맞춰 개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니지넥스원 관계자는 지난해 UAE에 수출된 천공이의 경우 중동 현지 환경에 맞춰 개량된 버전이라며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현지 상황에 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항도 철저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인도 시기와 현지화 등 천공이의 장점으로 말레이시아가 천공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공이를 유일하게 수입한 UAE가 한국 형사들하고 불리는 LSAM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대회비였던 LSAM의 방산 수출 자료가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방산 수출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UAE가 LSAM이 360도 방어 가능 여부와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여부, 미국이나 독일 부품 의존에 따른 수입 규제 여부 등 구체적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 수준이 아닌 실제 도입을 상정한 민감한 질문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4등급 요격체계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맞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LSAM 블록이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LSAM 블록이는 미국 4등급의 성능으로 실용 요격 범위가 40에서 100km 수준이고 최대 고도는 150km로 마하급의 고속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가집니다. 방위사업청은 LSAM 블록이를 활공 단계의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제대로 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한 것이 세계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체계는 마치 서핑보드나 물수제비처럼 반복하며 표적을 향해 비행하여 표적 인근에서 고속으로 낙하 돌입하는 방식으로 요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KN 계열 신형 미사일이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체계로 한미 요격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미사일이 활공 단계에 진입할 때 요격하는 유도탄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LSAM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이 무기들을 실전 배치했고 미국도 배치할 예정이고 우리도 개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스트 글라이더 무기체계 킨자를 발사해 첫 실전 투입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에서는 통합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만들겠다면서 초기 개발을 위해 최근 1억 유로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7개국 13개 기업이 참여하며 독일과 스페인이 중심이 되었는데, 여기에 극초음속 무기의 경험이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제외됐다면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에서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는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은 LSAM 블로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를 가장 빠르게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기존 LSAM보다 방어 범위가 약 3배인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세계 최초의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한국은 사드와 유사한 역할을 맡을 LSAM을 개발하면서 이제는 수출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사드는 해외 도입국으로는 사우디와 UAE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사드 한 개 포대 가격이 총 11억 3,500만 달러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해 돈이 많다는 UAE도 한 개 포대 수량만 구매해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UAE와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어망을 촘촘하게 쌓으려고 하는데 미국산 패트리어트나 사드 등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운용비 또한 굉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수출 정책 또한 까다로워 도입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지금 한국이 천궁에 이어 LSAM까지 빨리 개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드는 구성품 중 레이더만 1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LSAM 레이더는 수천억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며 해외 무기 도입 시 막대한 보수 및 운영 유지비가 추가로 드는데 LSAM은 사드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비용이 듭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에 수출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천궁이도 동급 무기인 미국산 패트리엇과 비교해 한 개 포대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힘을 잃은 가운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국산 무기에 질겁한 중동의 부자 국가들이 지금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들이 도입한다면 더 큰 재원을 확보해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더 뛰어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눈의 가시로 여겨졌던 인니가 이번에 제대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다름 아닌 최근 KF-21 기술 유출 가담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발칵 뒤집어진 건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UAE가 인니의 자리를 대신해 KF-21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깜짝 발표하는 등 벌써부터 KF-21 블로기를 쓰고 싶다고 안달이 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마음이 급해지며 KF-21을 놓칠까 안절부절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와의 악연이 최근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앞서 KF-21 기술을 유출하려던 인니가 덜미를 잡혔는데 이번에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 가담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술 유출 수사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수시기관이 인니 국적 어씨가 외부로 빼돌리려 했던 USB 내 자료 중 기밀 혹은 기밀에 준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아는 방산 관계자는 어씨 외에 또 다른 인니 기술진 B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는 등 기술 유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KF-21 공동 개발을 위해 KAI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 17명의 리더 격인 어씨는 지난 1월 허가받지 않은 USB 여러 개를 가지고 퇴근하려다 검색대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에 방사청 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어씨에 대해 35일 동안 조사를 벌이고 최근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연이은 수사 과정에서 B씨도 주목하게 된 건데 현재 USB에 담겨있던 KF-21 설계도면은 무단으로 촬영한 인물이 누구인지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KF-21 자료를 유출한 추가 인물에 대한 혐의점은 이 과정에서 불거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경찰은 포렌식을 비롯한 과학 수사를 통해 USB 기록 과정을 살펴볼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B씨도 입건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해당 USB에서 인이어로 작성된 다수의 보고서가 발견된 만큼 수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각에선 인니 기술진의 KF-21 기술 유출 사건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인니의 파렴치한 행각이 차츰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어씨가 가지고 나가려던 USB의 적게는 4,000건에서 많게는 6,600건의 자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KAI는 USB 내 자료 중 유의미한 내용은 10건 미만이라며 이 중 일부는 기술 공유를 허가한 자료지만 무단으로 촬영된 KF-21 설계도면도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해당 USB에 KF-21의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인 카티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카티아는 설계 도면을 입체화한 것으로 KF-21 기술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그동안 KAI는 인니 기술진이 KF-21 기술을 자체 학습하는 과정에서 카티아나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는 있지만 KAI의 기술을 직접 유출하는 건 엄격한 통제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었습니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이번을 계기로 USB 내 자료가 언제부터 축적돼 왔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기술 정보를 놓고 인니 기술진들이 오랫동안 현지 관계자들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인니 정부는 이런 일에 대해 완전히 모른 척하며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치러진 인니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KF-21 사업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6일 프라보어 장관은 우리 외교부 당국자와 만나 KF-21을 둘러싼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며 미래 양국 국방 협력의 토대가 되는 인적 교류 확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딴소리를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서 프라보어 장관은 미납하고 있는 KF-21 분담금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인니는 2016년 KAI와 계약을 맺고 KF-21 개발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지만 2019년 프라보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된 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내지 않아 1조 원을 연체 중입니다. 인니는 또 2019년 대우조선해양과 1조 3,400억 원 규모의 잠수함 세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계약금도 내지 않아 계약이 미발효 상태인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변명은커녕 현재 수사 중인 인니 기술자들의 KF-21 자료 유출 건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며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분노에 찬 방사청과 KAI가 인니를 버리고 다른 플랜에 들어갈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앞서 UAE에서 KF-21 개발에 엄청난 관심을 타냈었는데 UAE와 손을 잡기로 하는 등 큰 결단을 내린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국산 무기에 큰 손으로 떠오른 UAE와 KF-21 전투기 사업 참여 MOU를 체결했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UAE는 KAI가 생산하는 T-50 고등훈련기 KF-21에 관심을 표명했었는데 특히나 KF-21을 UAE가 기존에 보유한 F-16을 대체하기 위해 눈독을 들어왔었습니다.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UAE가 미국과 F-35 전투기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중단하면서 KF-21이 F-35의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공군 전력 현대화를 추진 중인 UAE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는 KF-21로 시제기가 이미 비행을 시작했고 기술과 노하우 이전이 미국보다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UAE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방위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투기가 KF-21에 밖에 없다고 답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UAE와의 KF-21 MOU 체결은 블록이 개발 사업부터 UAE가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다시 말해서 KF-21 블록이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UAE가 KF-21에 돈을 쓰게 되면 KF-21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 단가를 낮춰야 하는 KAI와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대형 호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올해는 양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의향서를 작성한 상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블록 1이 완성될 즈음인 내후년에 UAE와 블록 2 스펙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갈 예정으로 일단 UAE는 이번에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KF-21 도입을 희망하는 여러 나라들 중 영순위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이렇듯 UAE의 KF-21 채택은 중동 다른 국가들에도 좋은 사례가 돼 UAE가 중동 방산 수출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윈이 나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UAE 말고도 사우디, 이집트 등 다른 중동 국가에서 진작에 KF-21을 점 찍어두고 개발이 완료되면 언제 도입할지 시점만 결정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KF-21의 개발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금의 FA-52 폴란드 등 동유럽을 휩쓰는 것처럼 머지않아 KF-21이 중동 지역에서 FA-50처럼 활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문제, 정치 등 여러 이유로 F-35를 도입할 수 없는 나라들이 KF-21의 잠재적 도입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현재 FA-50을 도입한 국가들도 KF-21을 연이어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KAI가 제작한 T-50이나 FA-50 경전투기를 사용한 국가들은 상호 운용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이미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사가 제작한 KF-21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FA-50, T-50 계열 항공기에 관심이 많은 이집트가 F-35 구매에 실패하면서 자연스레 다음 시선은 KF-21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집트는 4.5세대 전투기를 살 수 있는 나라로 KF-21가 방산 시장에 나오면 구입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로 도입이 유력한 국가로는 태국이 있는데 태국은 이미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했고 동시에 F-35 구매 의사를 타진한 나라였습니다. FA-50 18대 도입을 결정한 말레이시아도 한국 방산의 큰손 폴란드도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외에도 필리핀과 사우디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 방위 산업에서 KF-21의 역할은 무척이나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우리 군에서는 결국 KF-21을 더 개량하고 발전시켜 국산 전투기로서 F-35를 빼고 나머지 모두 KF-21로 대체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는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드높일 자존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KF-21의 개발 절차에 따라 지금처럼 잘 만든다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정받는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 개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으며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입증하는 무장 발사 시험을 진행하면서 올해 중 양산 계약도 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작년에 KF-21은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했으며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KF-21의 공중급류 시험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계획된 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만큼 기술 공유를 통한 공동 개발로 투자금을 확보하는 등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는 토대를 닦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UAE와의 협력이 그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한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합니다. 글로벌 경전투기의 표준이 되고 있는 FA-50의 몸값이 나날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FA-50을 도입한 폴란드의 초특급 배송을 완료하면서 또 한 번 전 세계 방산업계를 감동시킨 건 물론 이번에는 신무장 통합 소식이 전해지며 FA-50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국가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는 건데요. 해당 소식에 유럽은 물론 중동까지 난리가 난 상황으로 중앙아시아까지 FA-50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데 영향력을 무한 확장 중인 FA-5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SNS를 통해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이 마지막 주문 물량을 인도받았다고 공개하면서 해당 소식을 알게 된 유럽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올해 7월 처음으로 FA-51 2호기 인도받기 시작한 폴란드가 불과 5개월 만에 12대 모두로 초특급으로 공급받으면서 한국 방산의 빠른 배송이 다시 한번 부각된 건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에서 FA-50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보도하며 FA-50의 블록 20 버전을 미리 조명하며 벅찬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펜스24는 KAI는 FA-50을 AIM-120 AMRAAM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무장해 제공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전투기로 만들 계획이라며 독일과 스웨덴이 합작한 타우러스 KEPD 350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노르웨이산 대함 미사일 NSM과 통합시킬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폴란드는 벌써부터 FA-50 블록 20을 눈여겨보며 궁극적으로는 FA-52 F-16 같은 다목적 경전투기로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의 이런 전망과 반응이 이상하지 않은 게 실제로 최근 KAI가 미사일 전문 제조기업인 MBDA와 MOU를 체결하면서 KAI가 생산하는 FA-50에 MBDA의 무기가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MBDA의 CEO는 세계 최고의 무기 기술과 KAI에 입증된 항공기와의 결합은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방산 수출 시장에서 다양한 무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MBDA와의 협력을 통해 FA-52 무장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우리의 잠재 수출 시장을 공략하는데 킥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동과 유럽에서 대박을 터뜨린 한국이 이 기세를 몰아 중앙아시아의 교두보를 쌓을 기회가 엿보인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다름 아닌 FA-50을 구매할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FA-50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프랑스 일간지 라 트리뷴에 따르면 구소련에서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미그 29 38대, 수호 27 25대, 수호 25 2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종은 구소련 시절 도입한 거라 현대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은 공군의 현대화에 강한 니즈가 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해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프랑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FA-50에도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도입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2년부터 대규모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입선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었는데요. 실제로 이 시기 에어버스에서 군용 헬리콥터와 C-295 수송기를 도입했고 중국에서 HQ-9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하기도 했으며 2015년엔 미국에서 퇴역한 장갑 차량 300여 대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T-50 훈련기 12대를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T-50에 미국 기업이 생산한 장비가 탑재됐기 때문에 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미국이 해당 기술이 러시아나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과거 한 차례 한국산 경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려 했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번엔 FA-50이 수출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우즈베키스탄이 서방제 항공기로 기종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만큼 라팔과 함께 운용할 다목적 전투기로 FA-50을 단독으로 점 찍어둔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대규모 수주를 기대해도 좋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앞서 8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양국의 국방무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샤브카트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과 만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국방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에도 KAI의 FA-50 대규모 도입 가능성과 더불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구자 주포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점쳐졌었습니다. 실제로 쿠르바노프 국방장관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AI로서는 이번이 과거 고등훈련기 T-50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신형 군용기 입찰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자존심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로서 우즈베키스탄이 FA-50을 도입할 경우 성능 개량 모델인 블록 20을 최대 60대가량 들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KAI는 FA-50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재도전에 나서고 있는 셈으로 한국 방산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진 만큼 긍정적인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FA-50에 대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성능이면서도 저비용의 동급 최강 다목적 경전투기로 평가하고 있는 등 주목도가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더구나 FA-50의 경우 우리 공군은 물론 이라크,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전 세계 각국이 구매하면서 우수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상황이라 따지고 보면 아쉬운 건 우즈베키스탄일 듯 보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KAI는 이집트 방산 전시회 EDEX에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아프리카 중동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는데 고삐를 죄는 등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 무한 확장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 4에서 7일까지 열린 이집트 방산 전시회 EDEX에 참가해 새로운 방산 시장을 여는데 물꼬를 텄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EDEX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정부와 군, 방산업계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번에 KAI는 한국 방산 수출의 핵심 기종인 FA-50을 필두로 KF-21, AAV 등 KAI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를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KAI는 수리온과 LAH의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적용한 모델을 선보이며 해외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이집트 방산 전시회 기간 중 FA50에 대한 관심이 유독 남달랐는데 KAI는 이집트를 비롯해 중동 및 아프리카 고위 정부 관계자, 육해 공군 수뇌부들과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재 FA50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며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돼 있어 유력 후보 기종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이집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은 대규모 잠재 소요가 있는 지역인데 미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시장이라 놓쳐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집트에서도 FA50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로 작년 8월 진행된 피라미드 에어쇼에선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면서 이집트 공군 관계자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까지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들면 FA50을 비롯해 한국 항공기가 진짜 글로벌 표준으로 올라서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2014년 배치된 첫 국산 전투기 FA50의 국산화율은 60%로 KF-21 기술 수준이 FA50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항공기 개발 기술이 이제 세계 최정상급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분야, 엔진만큼은 우리가 독자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기에 있어서 엔진은 그야말로 핵심이지만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기술의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술 이전은 사실상 꿈도 못 꾸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핵심 기술에 대해 미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기술 이전이 물거품됐고 결국 우리가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류영관 부사장은 엔진 기술은 국가적으로 핵심적인 기술로 분류하고 있어 기술 이전이 쉽지 않다며 특히나 항공엔진 기술은 꿈의 기술로 불리울 정도로 고난도의 기술이 집중돼 있기에 우리가 독자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엔진을 수입해 사용하게 된다면 외국에 종속될 여지가 있고 선진국보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수출 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이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엔진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한국산 엔진이 개발된다면 그동안 첨단 엔진이 없어 외국에 내야 했던 많은 비용을 모두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무기를 공여받았던 방산 약소국가에서 이제 세계 방산업계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기술적으로도 발전하며 한국만의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항공기 엔진 국산화라는 꿈의 이야기도 한국이라면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 제작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5곳도 채 안 되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일을 해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우주산업 강국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한국의 대포 곡사포는 이미 가동 중입니다. ORG와 ESG의 훈련장에서 폴란드 육군 프로그램 애덤 거지바우스키 베라이시아이다. 안녕하세요. 최신 한국 장비는 이미 훈련장에 있습니다. NATO의 동쪽 측면에 대한 방어책이죠. 제6공수여단의 조준선에 있는 토론에서 발포 테스트 중입니다. 제16 기계화 사단이 폴란드 묵동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포병여단이 이미 가장 현대적인 한국산 K9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고 제20 기계화여단이 신형 한국산 K2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폴란드 군대의 현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곳은 폴란드 최초의 훈련장으로 우리 육군 K 탱크의 최신 인수 직후 새로운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승무원의 결속력, 사격 통제 시스템 사용 방법, 한국 국방부는 이번 여름에 첫 번째 K 탱크를 보냈습니다. 이미 12월에 그들은 이전에 한국에서 며칠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1기계화 여단의 제20 제1바르토시체 전함에 인도되었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새로운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6주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흡수해야 할 지식의 범위가 상당했습니다. BARTOSGYC의 K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오래된 탱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K 전차는 군인들이 인정하듯이 관역을 명중했죠. 500마력의 고압 엔진으로 구동되는 탱크입니다.
수압식 서스펜션이 있어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 주행할 때 큰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대상 검색 및 제거 시스템은 여기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우 정확하고 추가 이점은 포신과 지휘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해당 지역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표적을 감지하면 다포신이 다른 위치에서 그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사령관은 자신이 고정한 대상에 발포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탱크는 또한 우리가 물과 같은 장애물을 건너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닥을 따라 운전하면 4m가 넘는 강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이 강의 바닥을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부 국경 너머의 전쟁으로 인해 군대 현대화 계획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폴란드는 1-0대의 K 전차와 함께 한국의 FA-50 전투기 3개 편대와 K9 자주포 600대를 주문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계약한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빠르게 도입하자마자 실전 배치하며 실사격 장면을 홍보하듯 노출시켜 놀라운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에서 K 전차 7대가 폴란드에 도착하자 폴란드 매체 WPTCH는 중요한 수송선이 그디나아에 도착했다며 그들은 한국에서 온 갑옷을 입은 짐승들입니다라고 대서득필했습니다. 정말 폴란드에서는 K 전차가 전장을 뒤흔들어 놓을 짐승과도 같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폴란드군이 폴란드 북동쪽 오르지스에서 K 전차 실사격을 하는 장면이 몰라왔는데 훈련을 이끄는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한글이 적힌 포탄을 들고 있는 사진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포탄은 120전 차포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연습예광탄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국내 네티즌들은 신기해하며 이영만리 이국에서 보는 국산탄약 K가 지평선 바라보면서 사격하는 거 저음 아니냐 한글이 쓰니까 어색하네 키읔키읔키읔 포탄에 토르 중사라고 써놓으로 알았네 라고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면이어 폴란드군의 훈련 장면이 등장하자 폴란드가 우리보다 훈련을 자주 하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국내에서도 육군 제1171동사단 장병들이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도하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917명의 장병을 비롯해 K전자와 K21장갑자 등 80여 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강습 및 부교 도하를 통해 하천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기동하여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0일 미국과 폴란드, 사우디 등 주한 외교관 20여 명 앞에서 K방산의 시범이 있었는데 당시 K2흑표 전차가 물을 품으며 사격하는 놀라운 화력을 선보였다면 이번 훈련은 강을 넘으면서 작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놀라운 기동성을 과시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와의 국경에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치해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만든 원산지 한국에서의 훈련 모습은 더욱더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와 환경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서 드만시해오던 국방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전차 군단이라 물리고 유럽에서 무기 생산에서는 단연 1위였던 독일은 냉전 후 군비를 축소하면서 2019년 주요 무기 중 실전 동원이 가능한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은 독일군의 군비 태세에 좌절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때 독일은 소련군과 바르샤바 조약군이 서방을 침공할 경우 서독을 거쳐야만 했기에 서방 세계의 든든한 보루였지만 이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은 가까운 미래의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며 군비를 줄여 자국의 안보를 미국이나 나토에 기대며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독일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되자 독일은 급기야 지난해 군비를 증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미군 기밀문건 유출 당시 독일 육군 참모총장의 군비 증강 문제에 대한 중요한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군비를 증강하기로 했던 나토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독일은 2025년까지 전투 준비가 완료된 기계와 사단을 배치하기로 나토와 약속했는데 병력 부족 및 군사 장비 문제 등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 전방에 바로 배치한 폴란드군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과거 독일의 자리를 폴란드가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의 K 전차, K9자 주포가 러시아에 대항하는 저지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냉전 종식 후 군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레오파르트 1을 처분해야 했고, 이를 유럽의 국가들에게 중고로 싸게 넘기면서 특별한 검증 없이 나토 표준 전차가 되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와 영국 챌린저 전차는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쳐 초기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전차로 진화했지만 레오파르트 2는 1980년대 나온 것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독일은 뒤늦게 2010년에 A10 모델을 출시했지만 이를 구입한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실전 경험이 별로 없었지만 지난 2016년 시리아 북부 침공 당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뒤르키예 육군은 처음에 미 구형 패든 전차를 투입했다가 큰 피해를 입고 밀리자 자국군 최정예 전차인 레오파르트 2A사를 투입했습니다. 상대 측은 대전차 무기를 실은 픽업 트럭으로 맞섰는데 몇 시간 만에 레오파르트 8대가 격파되고 2대는 상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중에 레오파르트 2 전차 5대는 마치 옛 소련제 전차처럼 포탑이 찍힌 채 날아가 버렸고 나머지 3대도 대전차 로켓 한두 발에 시꺼먼게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픽업 트럭에서 쉽게 격파당한 레오파르트 2의 속도가 얼마나 느리고 방어력이 약한지를 실전에서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레오파르트 2A7도 개량을 했다지만 당시 저자막에 당한 자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포린폴리시는 지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에 맞서는데 계속 독일 전자에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독일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전 차 개발 계획에서 폴란드를 배제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한국과 손을 잡고 K 전차를 생산해 유럽 전자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구상을 했습니다. 한국의 K 전차는 놀라운 기동성과 최첨단의 성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뛰어난 생산력과 가성비까지 지니고 있어 독일산 전차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폴란드의 구상이 한국과 손을 잡자 현실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 전차의 표준이 독일제가 아닌 한국산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네덜란드가 독일의 전차만을 믿을 수 없다며 새로운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난 24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스웨덴을 방문해 스웨덴군 최고 사령관을 만나 회담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럽국들이 이제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독일과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독일에서는 독일이 한국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독일 매체 도이치필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안보 문제를 공유하는 NATO 및 기타 국가의 부대와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군수품, 무기 시스템 및 부품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공급망이 보장됩니다. 독일 해군과 공군이 한국군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한국은 유럽에 첨단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폴란드와 150억 유로 16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대규모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1.000대의 K 주력 전투 탱크, 648대의 자주포 및 48대의 FA-50 전투기 판매가 포함됩니다. 폴란드가 NATO 회원국이기 때문에 독일군이 언젠가는 한국 장비로 맞서게 될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한국은 유럽의 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